자, 오늘은 13장을 다루겠습니다. 어제까지 ISL의 모형을 봤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경기변동의 단기 모형입니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기 모형이었죠. 소위 케인즈의 이론을 반영한 그 모형, ISL의 모형을 봤는데, 자, 그 모형은 우리가 본 ISL의 모형은 폐쇄 경제 모형이었습니다. 즉 외국을 고려를 안 했죠.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폐쇄 경제를 가정했습니다. 자, 폐쇄 경제가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AD 커브 또는 뭔가 하면 IS 커브에서 드러납니다. IS 커브식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하면 소위 지출이 국내 지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 순수출을 집어넣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수출을 빼고 봤다라는 것이 이제 폐쇄 경제 모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순수출 NX를 집어넣은 개방경제판 ISL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형을 다른 이름으로는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이 장에서 볼 내용은 뭐 먼델 플레밍 모형, 개방경제판 ISLM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의 제일 큰 요체, 그러니까 폐쇄와 다르게 개방경제의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결국은 이자율 차이에 들어갑니다. 이자율 차이의 원인과 영향.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실제 이제 소국 개방경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국이라는 개념이 그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또 이자율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모형의 설명에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모형의 설명은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에 따라 가지고 이 모형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다 보겠습니다. 보고 또 더불어 가지고 또 두 환율 제도를 뭐 조금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국제금융론 시간에 아마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SL의 모형의 삶과 마찬가지로 소국 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총수요 곡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뭐 새로 등장한 용어라고 이야기하면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뭐 환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먼델 플레밍 모형,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새롭죠.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환율 때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평가절상, 평가절하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델 플레밍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뭐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ISL의 모형하고 다 같습니다. 같는데 단 차이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죠. 여기서 IS 커브에서 NX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먼델 플레밍 그러니까 그냥 ISL 모형에서는 그냥 딱 요거였죠. 자, 요거였는데,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개방 경제를 감안한다 그러면 순수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빼기 수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수출해가 외국에도 쓰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 다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돼 들어온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된 거죠. 그게 이제 NX가 들어간 겁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GDP 중에서 절반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즉 국내 생산된 것의 절반 정도는 외국에다 수출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이 최고 수준인데 뭐 가장 어쨌든 그 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한 뭐 그래서 수출만 많이 하는 나라냐 그러면 수입도 그만큼 많이 합니다. 실제 대부분 나라들이 보면 이 NX는 0에 가깝습니다. 그게 0입니다.
이게 이제 C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면 한 50%에서 7, 80%까지 되고, 투자는 뭐 낮은 나라가 10% 되지만 뭐 한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20, 30% 돼.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한 20%, 한 15에서 한 25% 사이 정도, 뭐 그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나름대로 큰 비중을 가지죠. 가지지만 순수출은 사실은 대부분 나라들이 0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그 로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느끼는 상식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는 또한 수입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어떤 것을 수입하냐 그러면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첨단 기계류, 그런 게 우리나라의 주 수입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재나 뭐 아니면 이 자원이 하나도 없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나라에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뭐 철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디램도 만들고 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온갖 원자재부터 뭐 수입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따라서 수입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그냥 수출 수입이 비슷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출이 굉장히 딴 나라보다는 크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GDP에서 한 5% 정도. 한 3, 4%만 돼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 보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건을 만들기 원자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게 하나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환율의 역할입니다. 환율의 역할은 결국은 환율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NX는 여기 맞습니다. 그게 뭐 원자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수출 수입은 결국은 0이 됩니다. 환율이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정상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이 뭐 부당한 개입이 없다. 뭐 부당한지 몰라도 어쨌든 개입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NX는 0이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거의 0이 가까운 숫자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ISLM 모형에서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 지표는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ISLM 모형에서 수평축은 Y지만 수직축은 이자율 R이었죠.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 가지고 투자가 변화함으로써 소위 그 국민소득 균형 모형이 그러니까 화폐 시장과 상품 시장의 균형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완전 자본 이동 하에서의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가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소국 개방 경제 모형입니다. 우리가 개방 경제 모형이니까 개방 경제를 하겠죠. 근데 이제 개방 경제를 하려 그러면 일단 크게 소국과 대국으로 나눕니다. 대국은 나중에 이제 부록 부분에서 볼 겁니다. 보는데 먼저 보다 많은 나라들에 해당되는 소국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을 본다. 그리고 소국이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그 가정이 바로 이겁니다. R은 R스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소국이라 그래도 자본 이동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 이동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나라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하고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본 이동을 제한합니다. 자본 이동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한합니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과 세계 이자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실제 시장 이자율이 80년대만 하더라도 20%가 넘었어요. 뭐 이제 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한 15%, 13%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시장 이자율이 아니고
뭐 절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이자료였기 때문에 그 정도고, 실제 이제 시장이자를, 그때 시장이자를 보려 그러면 사채금리를 봐야 되는데, 사채금리라는 것이 거의 뭐 20% 이하가 없었어요. 30%, 40%. 뭐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와가지고 거의 이제 10%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와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그럼 왜 그래 높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그때 그러면 세계시장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세계시장 이자율은 그렇게 높은 적이 잘 없죠. 항상 뭐 한 5% 전후입니다. 4, 5% 전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예외적으로 80년 전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 10% 들어 올랐지만, 그때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4, 5% 전후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이 그래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개방을 해 놓는다 그러면 그게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을 개방해 놓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제대로 된 금융시장이었기 때문에 자금시장 개방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방을 안 해놓는 거죠. 뭐 그런 경우라 그러면 R은 R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대부분 개도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진국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선진국 모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장 경제 모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경제,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경제학은 다 시장 경제 경제학입니다.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론이 필요한 거죠. 다른 이론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맨큐책에 나와 있는 뭐 모든 내용, 그건 다 뭔가 하면 시장 경제에 대한 경제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같은 경우에 시장화가 덜 됐다, 산업화가 덜 되고 시장화가 덜 된 부분은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던 임플리케이션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뭐 이 경제를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 명규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 뭐 공산주의 체제들, 소련이랄까 아니면 뭐 모택동식의 중국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체제가 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아닌 건 경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교과서의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시장 경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R은 R스타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아비트러지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거래 비용이 뭐 그렇게 안 높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소위 무역이 가능하고 아니면 상업이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가격이 높을 이유가 없죠. 어떤 지역에서만 가격이 높다 그러면 당장 딴 데서 물건 사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기능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국가가 안 시키더라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가격 차가 있네, 그러면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의 행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가격 높은 데서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물건에 대한 이야기고,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가격인 이자율도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 자본 이동화. 그러니까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없다. 그런 가정이죠. 그런 가는 경우에.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다. 그렇다 그러면 이자율은 R스타가 된다. 이제 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운송 비용이 많이 생기죠. 얼마 전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 배가 하나 딱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배 가지고 물건을 나르려고 그러면 그 멀리
유럽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유럽에다 배달하려고 그러면 그 배에다가 뭔가 엄청 실어가지고 한 20일, 한 2주나 2, 3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뭔가 수혜전화가 딱 막혔다 그러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가는데 다시 플러스 일주일입니다. 옛날보다 무지무지 성능이 좋아진, 빨라진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운송 비용입니다. 운송 비용이고 거래 비용이죠.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싸진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탈난 이유도 배가 너무 큰 배여서 아마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가 한번 나고 나니까 너무 큰 배를 키운 거 돼 가지고 이제 비난 여론이 조금 일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 기능인 겁니다. 배를 키우면 키울수록 단위당 운송 비용은 떨어지는 거죠. 단위당 운송 비용은 떨어집니다. 배를 키운다고 해가지고 성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톤당 에너지는 뭔가 하면 연료비는 더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운송 비용이 떨어지니까 선사들은 배를 키우는 경쟁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를 키우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한 3년 전에 우리나라 해운이 다 망해버렸죠. 몽땅 망해가지고 한진해운이 뭐 그냥 해체돼 버렸고, 그 다음에 뭐 현대해운이 지금 이제 그냥 그 하나 정도 남았죠. 그리고 이제 현대해운 또 거의 대지주한테는 다 완전히 몰수해 버리고, 그 대지주 재산은 다, 그러니까 주식은 다 소각해 버리고 뭐 그 법정 문제까지 갔죠. 그러면서 거의 이제 뭐 그냥 대주주 차원에서는 파산이 된 거고 그냥 회사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 많은 배가 이제 배를 빌려 가지고 이제 상선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주는 따라 있고 선주한테 배를 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선을 운영하는데, 뭐 이제 뭐 이 성과가 높을 때, 그러니까 운송비가 굉장히 높을 때 높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비용, 그때의 가격으로 배를 빌려 장기 계약을 했던 거죠. 했는데 뭐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운송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계약한 대로 배 사용량 내다 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 다 적자가 나가지고 그냥 망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대부분 이제 파산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현대해운은 그 한진해운은 파산 처리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계약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데, 여기에 이제 이 현대해운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지금 HMM으로 이름을 바꿨죠.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선, 그러니까 이제 이 배를 띄울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출품마저도 우리 배로 못 실어낼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러다가 이제 산업 전체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한 베팅을 했죠. 그러니까 대형 배를 조선을 했습니다. 지금 HMM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럽 노선의 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입니다. 지금 그 수에즈 운하에서 맡고 있는 그 배보다 더 큰, 그 배보다 한 10% 더 커요. 길이는 400m 똑같은데 폭이 뭔가 하면 한 2m 더 넓어가지고 그 실을 수 있는 물량이 한 10%더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었죠. 뭐 안 그래도 쉬고 있었으니까 뭐 현대조선하고 저기 대우조선하고 이 삼성조선에다가 뭔가 하면 빨리 만들어라 그래가 주로 대우조선을 시켰죠. 그것도 대우조선도 거의 망해가는 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하면 거의 국가 자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가에서 보정을 해줘 가지고 배를 후다닥 만들어 가지고 띄우니까 이제 경쟁력이 딴 조선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해운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은 거죠. 더 싸게, 그러니까 더 싼 비용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최근에 이상하게 성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성과가 오른 것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조선도 이 상선도 다 망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면서 물건은 더 많이 수요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면서 물건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뭔가 하면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쇼핑은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밖에서 뭐 사 먹으니까 집에서 다 물건 사가지고
그 식료품 사가지고 해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뭔가 물동량 수요는 뭐 거의 그 옛날 수준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배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성과가 갑자기 뭔가 한 서너 배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HMM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이 뭐랄까 배 크기를 많이 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으로 열세척을 지금 돌리고 있고 또 열세척을 또 만들고 있어요. 또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고를 냈던 대만 그 에버그린 그 상선에서도 지금 뭐 지난주인가 삼성중공업에 그런 큰 배 20척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을 냈습니다. 엄청난 주문을 냈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상선에서의 경쟁은 대형화의 경쟁입니다. 대형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운송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송비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으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낮은 비용이니까 택배를 그러니까 직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운송이 아니라 해외 운송마저도 뭐 비용이 굉장히 낮죠. 특히 뭐 유럽에서의 직구는 조금 비쌀지 몰라도 중국에서의 직구라는 것은 뭐 운송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비행기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지금 직구 같은 게 대부분 다 비행기로 들어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비행기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운송비가 뭐 별로 비싸다는 느낌 안 들죠. 뭐 조그만 물건이면 몰라도 그 이야기는 비행기마저도 운송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배의 운송비라는 것은 진짜 미미한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상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본이라 그러면 당연히 더 운송 비용이 없죠. 자본은 클릭 하나로 움직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자본이. 물론 이제 거기엔 또 다른 리스크라든지 그런 게 있긴 있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정 여기서는 먼델 플레밍 모형 여기서는 이제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인데 소국 개방 경제의 당연한 과정이 소위 R은 R스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완전 자본 이동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자본 이동. 그렇기 때문에 R은 R스타다. R스타라는 것은 세계시장 이자율이고 세계시장 이자율이고 우리나라의 R은 세계시장 이자율이다. 라는 것은 세계시장 이자율을 따른다는 얘기죠. 따른다. 소국이란 게 그런 겁니다. 소국이란 게.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변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시장 이자율은 움직이지가 않고 단지 세계시장 이자율이 결정되면 거기에 우리나라는 따라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소국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변화가 세계시장에 영향을 못 줄 정도의 규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IS컵을 다시 적으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인데, 뭐 C, 소비함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투자가 조금 바뀌죠. I는 이자율의 함수였는데, 그 이자율의 R이 사실은 변수였지만,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죠. R스타란 주어진 외생적인 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R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지출 재정정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순수출 NX가 포함됐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란 가격조정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 가격조정을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가격조정 기능으로 추가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순수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환율이죠. 그래서 이 환율이 새로운 먼델 플레밍 모형, 소위 이제 개방경제판 그 ISL의 모형에서의 가격이죠. 가격 변수죠. 이가 이제 환율인데, 이 환율은 여기서는 명목 환율입니다. 명목 환율인데, 실질 환율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 환율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모형에서 다 보는 것은 실질 값들이죠. 실질 값이기 때문에, 이 R도 어쨌든 이것도 관계없지만, 다 실질이든 명목이든 관계가 없는 것이 이 ISL의 모형은 단기 모형이죠. 단기 모형에서는 P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의 변화가 없죠. 물가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P든 R이든 뭐 값 숫자가 틀릴지 몰라도 변동에서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변동은 똑같이 하죠. 그래서 보다
뭐 눈에 보이는 환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보는 값이기 때문에 더 그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명목 환율이라고 본 겁니다. 본 거고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했죠. 국내 화폐 한 단위당 외국 화폐의 값으로 나타내는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환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 환율이 뭐냐 그러면 그냥 통상 우리 지금 환율 얼마 그러면 지금 한 1150원일 걸, 뭐 1130원일 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엄청난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30원이 뭐냐? 대미 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하고 미국 1달러고 미국 1달러를 우리나라 원으로 나타냈을 때 얼마에 팔리느냐, 얼마에 거래되느냐. 그때 거래되는 액수가 1130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엄청난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있는데 뭐 첫 번째는 환율은 엄청나게 많은 통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으면 통화는 200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유럽은 EU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개수가 줄어들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통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통화당 환율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특정 환율, 예를 들어 예나 환율이냐, 위에나 환율이냐, 유로 환율이냐 안 물으면 대부분 미국 달러 환율을 이야기하죠.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그 국제통화 역할을 미국 달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30원이라는 것은 미국 달러 한 장당 1달러당 우리나라 돈이죠. 그것은 외국 화폐 한 단위당 거래되는 우리 돈의 값입니다. 값인데 여기는 국내 화폐 한 단위당 외국 화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 그러면 이 환율은 정반대입니다. 국내 화폐 한 단위당 것은 1원이죠. 1원하고 거래되는 미국 달러 값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1130분의 1입니다. 1130분의 1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통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환율하고는 이 환율은 정반대의 정입니다. 정반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물론 이걸 이제 이 모형을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쉬운 환율로 바꿔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교과서를 다 뜯어고쳐야 돼요. 다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과서 설명까지 다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더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정의된 정의대로 여기서 환율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환율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환율의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뭐 실제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정의되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다 정반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인 약속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미국 그 교수가 진책이기 때문에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정반대로 생각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E는 우리 돈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돈의 1원의 가격이다. 뭐 지금 현재 값으로 하면 분자 소수점으로 굉장히 뭐 많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격이다. 가격이 뭔가 하면 높으면 비싸진다. 낮으면 싸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 소수점 이하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가격이다. 우리 돈은 가격이다. 이게 이제 환율입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쓰면 그대로 반복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달라진 이 모형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다시 그려봅시다.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은 수평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Y인데 수직축의 가격이 이제는 이자율이 아니라 여기 쓰는 가격은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이 됐습니다. 환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X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E는 우리 돈의 가격이다 하는 거죠. E가 커지면 NX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의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우리 물건 가격이 우리 돈으로는 그대로입니다. 변할 이유가 없죠. 국내에서는 환율은 뭔가 하면 대외하고 거래에서만 문제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 물건 생산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딱 1,000원입니다. 딱 1,000원인데
환율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외화로 나타났을 때는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게 1달러였다가 그러니까 우리 돈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 그때는 1,000원짜리 물건은 1달러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돈의 가격이 배로 올랐다. 1달러당 500원이 됐다. 우리 환율로는 지금 봐가지고 좀 떨어졌지만 그거는 반대의 정의로 봐가지고는 우리 돈 가치가 배로 오른 겁니다.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다가 이제 5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달러는 절반으로 싸졌고 우리 돈은 배로 비싸진 거죠. 우리 돈이 배로 비싸진다 그러면 500 그러니까 1달러에 5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물건이란 것은 그건 2달러가 되는 겁니다. 2달러.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배가 오르는 거죠. 우리 돈이 오르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이 외화로 나타냈을 때는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면 당연히 수출이 덜 되겠죠. 수출이 덜 되고 반면에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출품은 가격이 배로 오르지만 수입품은 물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수입품은 싸지는 겁니다. 싸지니까 순수출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하고 순수출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뭐 이외에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거는 사실은 다른 세 변수 안에는 환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는 이 순수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순수출은 이 환율에 대해서 역의관계다. 환율이 오르면 순수출이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들고 그다음 수입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줄어들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순수출은 늘어나는 그런 역의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S를 IS 스타라고 했죠. 스타라고 한 것은 앞 IS 커브하고 IS 모형하고의 차이로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다. 개방경제 모형이다. 라는 차원에서 스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IS 스타 복수는 주어진 R스타 값에 대해서 그려졌는데 기울기는 이렇게 됐다.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직관적 이유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돈이 싸졌으니까 그 수출품 가격이 외화로 나타나가지고 비싸지는 겁니다. 외화로 나타내가지고는 싸졌죠. 싸졌기 때문에 수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수출이 더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입품은 비싸지니까.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다. 라는 것이 환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NX가 변하고 Y가 변하고 그래서 IS 커브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것이고 LN 커브는 동일합니다. LN 커브는 뭐 LM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연이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굳이 차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 있어도 R스타는 R이 이제 R스타로 바뀌었죠. 이 R이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이 소국 개방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 R이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R스타가 된 겁니다. 주어진 R스타 값에 대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안에는 환율이 없죠. 그럼 환율하고 무관하게 화폐 수요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N 커브는 이런 수직선이 되죠. R스타에서 E의 값에 상관없이 통화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키는 Y 값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먼델 플레밍 모형의 균형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두 커브를 합쳐가지고 이런 우하향하는 IS 스타선, 그 다음에 수직선의 LN 스타선, 그리고 이 두 개 교차하는 점, 이게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의 균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균형 환율에서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기보다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LN 커브가 이렇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은 여기서 여지부동합니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단지 주로 이제 거시경제의 충격, 국가경제에 대한 충격은 IS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생겨서 균형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IS 커브가 아래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이게 되면 차이는 소위 뭔가 하면 균형 환율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균형에서 벗어난 것을 균형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균형 환율이라는 것이 시장 균형을 만들어주는 가격 조정 역할을 하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움직이면서 주어진 Y가 유지되도록 IS가 움직이더라도 환율이 변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모형에서는 또 단기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Y는 뭐 그냥 고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ISLN 커버에서 이렇게 됐다. 뭐 이 ISL 앞에 ISLN 모형에서는 LN 커버가 우상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Y가 변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LM 스타가 수직선이기 때문에 균형 Y는 변하지 않아. 물론 이제 LN 커버가 이동한다 그러면 Y는 변합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 플레밍 모형입니다. 자, 조금 지금 한 학생이 질문을 해왔는데 중간고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언제 칩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보통 이제 요 챕터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13장까지 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칩니다. 13장까지 하고 나서 중간고사 치는데 아마 이 13장이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잘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4월 14일 정도, 4월 1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정도, 7일 날 4월, 오늘이, 봅시다. 31일이니까 4월 5일 정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니까 여분으로 7일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4월 12일, 14일. 그러니까 한 주일 정도 빨리 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그 뒤로 미루게 되면 좀 그 연결이 조금 덜 매끈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또 오히려 뭐 시험 문제 쓰는지 덜 불편하죠. 그리고 이 시험을 스프레드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에 더 좋을 겁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면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문제 뭐 그런 등등 때문에 주어진 주에 시험을 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도에 맞춰 가지고 한 주, 아니네. 내가 생각 안 했네. 4월 14일. 그렇죠. 그렇죠. 원래 돼 있는 중간고사보다 한 주일 빠른 12일이나 14일이 되는데 14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4월 14일 정도에 중간고사 친다. 거죠. 그래서 4월 12일, 14일을 중간고사 주로 생각해가지고 12일 날 수업을 안 하고 14일 날 시험을 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주인 19일 하고 20일은 그대로 수업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별 특별한 반대가 없나요?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뭐 이런 질문 한 거 좋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런 질문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그런 질문은 해요. 오케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죠. 이게 먼델 플레밍 모형, 개방경제 균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벼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제 보통 분석하는 것이 정책 분석. 그 경제 정책에 따라, 거시 경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균형이 바뀌는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케이스 스타디도 뭐 시간 되면 하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환율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 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두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제도를 크게 나누면 사실은 환율 제도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뭐 간단하게 뭔가 하면 양쪽 극단으로 딱 나눠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변동 환율 제도하고 고정 환율 제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환율제는 사실은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는 제도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주는 가장 시장적인 환율 제도고 고정 환율 제도는 환율을 국가가 결정하는 제도죠. 국가가 결정하는 제도를 이제 고정 환율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장 경제라 그러면 변동이 맞지 왜 난데없는 고정 환율 제도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환율 제도는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제 경제가 요동을 칠 때일수록 변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화되면 고정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 이제 1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정환율제, 그러니까 파운드 스트링 고정환율제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변동으로 갔다가 1차 대전이 마치고도 이제 그 파운드 스트링, 그때는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는 영국 그 파운드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고정환율제를 하다가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변동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니까 다시 변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다시 고정환율제로 갔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았죠. 못을 박고 이제 말은대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뭐 그 안정 방향에 대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걸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한 1970년대 되니까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환율제가 깨지고 지금 변동환율제로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거의 고정하다가 변동했다가 아니면 고정했다가 지금 다시 변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뭔가 고정으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왜 고정을 하느냐? 왜 고정을 하느냐? 고정할지 하는 이유는 변동 위험을 없애준다라는 이야기죠. 무역업자한테 아니면 수출업자한테 제일 적은 환율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마진이라는 것이 빡빡해요. 뭐 3%, 5%, 10%. 뭐 아이폰 같은 애플 같은 회사가 그 마진, 요즘 디램 회사 같은 경우가 그게 참 엄청난 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다들 뭐 의학하죠. 의학한데 보통 제조업에서는 마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한 5% 정도? 자동차 같은 산업은 마진율이 5%도 채 안 됩니다. 조립업은 한 3%밖에 안 되는데, 환율 변동 불리하게 5%만 움직였으면 다 꽝인 겁니다. 적자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라는 것은 이 생산업자, 수출업자, 뭐 제조업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물건 가격뿐만 아니라 뭔가 물건의 재료, 원자재, 중간재 다 마찬가지죠. 갑자기 그 가격 움직이게 되면, 근데 물건 하나의 원자재 가격이라면 몰라도 그거는 이제 하나지만 환율이 불리하게 변하면 모든 가격이 다 불리하게 변하는 거죠. 그럼 한순간에 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 위험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고정환율제를 선호합니다. 고정환율제.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고정환율제를 그런 차원에서 선호를 했던 거죠. 선호를 해가지고 뭐 다들 뭔가 하면 정책이 그러니까 뭐 나라 체제가 잘 잡히고 세계적으로 잘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췄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서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그때 이제 나름대로 나라마다 잘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거는 쌍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정 환율을 다 결정해 가지고 딱 고치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물론 이제 쌍방을 다 약속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딱 한 나라가 기준을 잡고, 미국이 기준을 잡고 너는 너 돈 가치만 잘 유지해라.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 달러하고 환율을 고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정 환율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경제는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변하죠. 변화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바뀌는데, 변화에 따라 가지고 미국 달러 가치도 바뀌는데, 그 변화를 고정이 수용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정책보다 경제가 더 빨리 변합니다. 더 많이 변합니다. 이 소위 공산주의 경제가, 소련 같은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게 그겁니다. 경제라면 변하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기술도 다 변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틀 가지고는 그 틀이 뭔가 하면 그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환율 제도에도 이제 충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본하고 이제 뭐 다른 나라를 통합 간에 예나 가치의 문제, 예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뭔가 하면 세계적인 불균형, 미국은 엄청난 적자가 생기고 일본은 흑자가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뭔가 하면 변화에 환율이 반응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지 불가능한 시스템이 세계 경제 체제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다 손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정책을 못하겠다. 정책 당국이 환율을 결정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맡긴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 봐가지고는 이제 이런 경제에서는 더 이상 고정환율제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하는 게 더 좋죠. 더 좋은데 불확실성은 없으니까. 근데 고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책 당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변동환율제를 잘 해야 됩니다. 치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 나라 경제에 유리하도록 변동 그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런 룰 내에서 지금 현재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제는 이 두 개인데 그래서 이제 정책 분석을 먼저 변동환율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정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